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테니스 여자부가 정식 종목이 되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테니스는 정식 종목에서 제외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테니스가 정식 종목으로 다시 채택되었다. 레디 찬다럼 솔리의 더 테니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국내 최초 테니스 팟캐스트, 민족 최대 명절이죠. 설 연휴를 지나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더 테니스. 두 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가족 여행을, 저는 항상 추석 명절, 설 명절에는 가족 여행을 가기 때문에 어디가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이제 태안. 태안. 태안을 다녔어요. 충남? 네. 태안 바닷가에 가셨네요? 네, 굴도 아주 그냥 배 터지게 굴로 배 채워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의 진짜 이만큼 거의 솥에 나오는데 남겼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네, 굴도 먹고, 그다음에 뭐 돌짜장도 먹고. 돌짜장 뭐예요? 돌짜장이라고 이 돌솥 이 뭐지 판? 거기다가 이제 돌판? 짜장, 네 거기다가 해물이랑 해가지고 짜장이 나와요. 너무 맛있겠다. 저 지금 너무 맛있겠다. 배고파가지고. 저도 저녁 못 드셨나봐요. 네, 안 저도 저녁 못 먹었어. 그리고 뭐 수목원도 가고. 네. 휴양 찰리포 수목원? 네 맞아요.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 네, 거기 갔다 왔어요. 네네. 거기 괜찮게 잘 해놨어요. 거기 그 민병가의 선생님께서 네 맞아요. 대단하게 꾸며놓으신 그 외국인인데 설립자신데 이런 얘기 이렇게 전혀 몰라. 바로 찌르니까 바로 나오네. 네. 자세히 봤거든요 거기. 제가 외국인이에요. 그 민병가의 선생님한테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제 딴 데로 설정하니까 외국인이신데 한국에 한국 전쟁 이후 직후에 들어오셔가지고 성함이 근데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개명 귀화를 하셨구나. 귀화를 하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거처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좋은 나무들을 이제 외래종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수목원을 이제 예쁘게 넓은가 봐요. 네, 꽤 큽니다. 네. 진짜. 네.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꼭 가보면 합니다.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네. 솔리님은 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그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왜? 왜?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왜? 고된 업무로 인해.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홈 프로텍터로에서 이제 다시 이직을 해왔기 직장인. 때문에 이제 이직을 하였기 때문에 프로 직장러라서. 네, 프로 직장러를 생활을 좀 해보니 이제 또 갑자기 휴식이 고파서 충전해야죠. 네,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 설 연휴가 꽤 길지 않았어요? 네, 길었는데 짧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제가 왜 그 길었는지 안 길었는지 모르냐면은 저한테는 주중이나 주말이나 똑같아요.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면서 밤 9시만 되면 기절하는 그런 일이 매번 있었는데, 보통 설이라 그러면은 막 가족들도 찾아오고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와. 저는 못 가는 거 아닐까요? 저는 조카가 와서 사촌 언니들이랑 이제 조카랑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제 집에서 놀았는데 저희 집이 마치 어드벤처처럼 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아이를 키워보니까 너무 이해가 공감이 되는 게,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 진짜. 그쵸. 놀아주기 근데 힘드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모 집에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새로운 데를 가본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테니스 공도 한번 들었다 나보고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손대보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놀았죠. 애기가 그러면 몇 살인 거야? 초등학생쯤 됐나? 아니 이제 3살? 네. 너무 귀엽겠네. 네, 진짜 귀엽습니다. 네, 여튼 그렇게 잘 누워 있다 왔고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그 대신? 아니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적당히 먹고 이제 해리포터 봤습니다. 해리포터. 해리포터. 네, 해리포터 보고 원래 연말 연초에 2번 쳐주고. 테니스도 치셨고. 네, 2번 쳐주고 그랬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오프닝 토크에서는요, 2024년 최고의 오늘 저희 오프닝 토크에서는요, 2024년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죠.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오늘? 제가 이제 또 고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혀가 마비됐어. 네, 이제 말을 잘 안 했더니 이제 여튼 2024년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죠. 파리 올림픽을 맞이해서 올림픽과 테니스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파리에서 올림픽을 3번이나 개최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하니까 그 롤랑가로스가 열리는 이제 필립 샤틀리에 경기장이죠. 거기서 이제 올림픽과 롤랑가로스 2개의 대회가 열리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하네요. 그러게요. 올해 복귀한 나달이 올림픽 우승을 거머쥘지 아니면 클레이 코트의 새로운 강자들이 왕자를 차지할지 궁금한데요. 나달은 이미 올림픽 단식 금메달을 하나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조코비치가 단식 동메달을 차지했었고요. 또 페더러와 바브린카가 남자 복식
금메달을 차지를 했습니다. 당시 여자 복식 금메달은요 세레나 비너스 윌리엄스 자매가 차지를 했네요. 네, 올림픽 금메달 하면 앤디 머레이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또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현대 테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2개의 올림픽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죠. 네, 그래서 올해 더 흥미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24년도 완전히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더 테니스도 힘차게 시작해 봐야겠죠. 출발! 네, 2024년 새해 벽두부터 테니스 열기가 뜨겁습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폐막을 한 호주 오픈 숱한 기록과 화제를 낳았는데요. 오늘 테니스 토크에서는 호주 오픈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숫자로 보는 호주 오픈. 네, 숫자 1입니다. 1. 신어의 네, 숫자 1. 네, 신어의 그랜드슬램 첫 번째 우승. 아, 신어가 드디어 첫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삼두마차 이제 3마리의 말, 그러니까 그렇죠. 3명의 이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있었는데 이제 알카라즈, 신어, 한 명 누구죠? 루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옛날에는 루네. 알리아심을 쳐주는 경우가 조금 네네네. 있었는데 네. 요즘은 루네로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알카라즈가 2번을 우승하는 사이에 시너가 이제 아직 우승을 못했다가 이번 처음으로 호주 오픈 우승을 했는데 사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찬더루님 네. 저희 3주 전에 녹음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가보니까 그날 집에 가니까 11시 됐었거든요. 그날 시너랑 루블레프랑 8강전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갖고 집에 가가지고 제가 맥주를 먹으면서 새벽 한 12시, 1시까지 그때 딱 2세트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시너 경기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16강 네. 하차노프, 8강 루브레프, 4강 네. 준결승이죠. 조코비치 네. 결승 메드베데프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일단은 조코비치 준결승 경기 전까지는 다 무실 세트였다. 그렇죠. 네. 3대 0으로 거의 다 셧아웃을 다. 네, 완전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조코비치 경기도 그 타이브레이크에서 좀만 더 집중을 집중했으면 3대 0으로 이기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정말 호주 오픈을 이제 시점으로 이제 더 이제 쭉쭉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시너가. 네. 그 경기력도 일단은 결승전은 2대 0으로 지고 시작했지만 맞아요. 네. 뒤로 갈수록 그거를 이제 점점 이겨내면서 자기의 게임으로 만드는 그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일단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셋이서 이제 내기를 했잖아요. 지난 네네네. 일단은 저 솔리님께서는 또카라즈. 네. 아니죠. 제가 네네네. 찬더님 또카라즈 또 알카라즈 우승할 것이다. 여기는 또코비치.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시너를 선택하게 됐는데 네, 제가 이기게 돼가지고 한번 저녁을 한번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일단은 8강전을 제가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8강전에서 2세트 때 7대 5로 이제 역전을 그러니까 루블레프가 사실은 1세트 잡을 수 있었는데 네, 맞아요. 중간에 뭔가 실수를 좀 하면서 성질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 특유의 뿌아뿌아를 하면서 뿌아뿌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세트 날리고 2세트 날리는 거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은 그냥 이거 3대 0이다.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루블레프를 응원하는 쪽이었는데 이거 3대 0이다. 이거 안 된다. 근데 확실히 3세트에서는 쉽게 좀 가져갔던 것 같고 4강 조코비치전이 사실은 시너에게는 굉장히 그 고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조코비치의 범실로 그러니까 네가 가라 결승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나? 그 제일 어려운 경기였죠. 맞아요. 네, 결승으로 가기 위한 제일 어려운 경기였는데 아무래도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 10번이나 우승했기 때문에 거의 뭐 조코비치 입장에서는 홈이잖아요. 그렇죠, 나달에게 그렇죠. 롤란 가루스가 있다면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이 있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말씀을 해주시죠. 진짜 그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진짜 치열하게 가면 뭐 3대 2에서 뭐 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거의 3대 0으로 셧아웃 할 수 있었던 경기를 한 경기를 내주고 그다음 바로 또 잡아버리는. 이게 근데 약간 그 승리 당했다라는 느낌 큰 것 같아. 시너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조코비치가 더블폴트 너무 많았고 맞아요. 뭐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내 인생 최악의 경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시너도 뭐 이겼어서 축하하긴 하지만 좀 더 제 입장에서는 막 환상적인 두 선수의 스트로크 대결. 사실은 저랑 제 아내는 이제 본방 사수를 위해서 아이를 재워놓고 정말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뭔가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좀 시너 쪽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조코비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서 관점을 바라보면 정말 싱거운 경기가 됐던 그렇죠. 준결승이지 않았나. 네. 그
조코비치의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아가지고 또 시너가 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력이 이제 최대 끌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조코비치가 그렇죠.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잘 맞지 않았나? 네, 그래서 네, 의외로 조코비치의 준결승을 좀 쉽게 올라가졌던. 네. 그럼으로써 조코비치가 무려 2,195일 만에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직전 패배가 바로 2018년에 16강전 네, 정현 선수에게 선수. 지고 나서 네. 처음으로 다시. 근데 2,195일 만에 진 거는 호주 오픈. 네, 호주 오픈 기준으로 2,000일이면 진짜 보통 우리가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한 1,000일 사귀면 엄청 오래 사귄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2,195일. 1,000일이면 한 3년 넘죠? 네, 3년 좀 안 되나? 안 되나요? 365일이니까 2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2,195일이면 거의 한 6년 7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거를 예견하듯이 그 경기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호주 오픈 이제 하면서 정현의 그 조코비치가 했던 경기를 자꾸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딱 맞지 않았나 지금. 네. 근데 조코비치가 지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화날만 하잖아요. 속상할만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번이나 우승했고 또 우승 후보 영순위 거기다 알카라즈 이미 떨어졌고 8강에서. 그래서 사실 쉽게 우승할 수 있나 했는데 지고 나서도 시너를 좀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는 그런 패자의 품격이 또 보였다. 그런 거 보면 조코비치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하는 모습이 정말 그거는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선수들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너는 결승전에 메드베데프 누구를 잡고 올라왔었죠? 이거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네. 메드베데프 누가 이겼지? 제가 한번 볼게요. 4강에서 알카라즈를 이긴 게 메드베데프도 되게 쉽지 않게 5세트까지 해서 올라갔던 거 쯔베레프랑 했구나. 네네네. 쯔베레프한테 2대 0으로 먼저 지고 있다가 3대 2로 역전했잖아요. 네, 거꾸로. 맞아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경기했죠? 저는 사실은 쯔베레프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거 드디어 메드베데프 한번 잡나 했는데 여기서 역시 메드베데프는 뭐 환상적인 어떤 멘탈 컨트롤로 그렇죠. 3대 2로 역전을 하고 쯔베레프가 사실 이길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었는데 메드베데프를 꺾지 못하면서 그 외에 이번에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즈베레프가 메드베데프와의 스토리를 한번 풀었잖아요. 네. 한 번도 못 이겼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드디어 이기나 했는데 역시 지면서 메드베데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메드베데프 입장에서는 이미 오소베리 그 아르헨티나 선수랑 3대 1을 한번 했었고 루소베리 루소베리랑 3대 1을 해서 이미 5시간 그렇죠. 가까이 되는 그때가 경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렇죠. 즈베레프랑도 5세트까지 하면서 사실은 체력적인 어떤 문제점을 드러낸 상태에서 결승전을 맞이를 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시너와의 경기에서도 2개의 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2대 0으로 시너를 먼저 압박을 했는데 여기서 또 시너가 빛을 발하죠. 3세트부터. 네, 그냥 바로 정신을 차리면서 차려버리면서. 네, 그다음 막 연속으로 그냥 경기를 다 잡는 모습이 메드베데프이 거의 뭐 손 쓸 수 없는 곳에 다 이렇게 꽂아버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1세트를 처음에 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그 볼스포츠 테니스님들도 올려주셨고 뭐 다른 분들도 이제 경기 리뷰하셨을 때 보였는데 그 메드베데프가 1세트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베이스라인에 딱 붙어가지고 스트로크 싸움을 걸었는데 거기서 시너가 좀 저거를 한 것 같아. 당황한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메드베데프는 딥 리턴은 뭐 뒤에서 한 4발 5발 완전 뒤에 가가지고 많이 뛰면서 뭐 이렇게 수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공격적으로 나와버리니까 시너가 좀 당황했는데 아무래도 그 메드베데프 입장에서는 좀 체력이 부족하니까 3대 0으로 못 끝내면 내가 진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일단 시너 선수는 그러니까 무실 세트를 준결승까지 하고 올라와서 체력적으로는 세이브가 좀 많이 됐었죠.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메드베데프 선수가 이런 드로우로 보면은 훨씬 더 좀 순조롭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죠. 선수 일단은 1라운드에 프랑스의 아트만 선수. 네. 그다음에 2라운드에 루소보리. 힘들었어요. 루소보리랑 진짜 질 뻔했어. 네. 3라운드에 알리아심은 이제 오히려 쉬웠죠. 편하게 돼. 그다음에 포르투갈 선수 보르지스. 그 친구 잘하잖아요. 네. 굉장히 잘했어요. 네, 이 친구도 좀 선방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잘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8강에서 후르카츠랑도 편했고. 네. 후르카츠도 이제 풀세트를 갔죠. 거기도 5세트였나요? 네, 풀세트를 갔는데 이제 메드베데프 기억이 났다. 네, 맞아요. 1-0, 1-1, 2-1, 2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던. 그래서 결국에는 메드베데프 선수가 이겨서 이제 준결승에서 즈베레프 선수를 만났죠. 그러면 5세트를 지금 결승에 4강에
루스베리랑 했었고 후르카츠까지 했으니까 정말 체력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결국 토너먼트는 이제 조코비치처럼 막 3대 0으로 그냥 팍팍팍 이기면서 올라가야 결국에는 그랜드슬램을 5세트라는 이제 극한의 환경에서는 이길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너가 첫 번째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네. 시너는 SNS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시너 인스타그램 제가 팔로우 했는데 유료 구독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나 봐.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는 나는 SNS를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호주 오픈에서도 이제 호주에서 이제 동물의 왕국을 봤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에서 볼 수 없는 동물을 호주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귀엽게 했었고 요즘 그 인스타그램에 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시너가 우승을 하니까 이제 시너 라켓을 시너 라켓 이제 헤드 스피드를 쓰잖아요. 헤드 스피드를 좀 이제 물어보는 이거 헤드 스피드 하면은 너처럼 잘 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현지 해설자가 물어봤는데 시너가 비밀이다. 이거 라켓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리뷰한 영상을 봤는데 시너 라켓은 조코비치 라켓도 비슷하고 뭐 옛날에 앤디 머레이도 비슷한데 지금 스피드를 쓰는 게 아니라 옛날 뭐 2018년 스피드인가? 그걸 써가지고 도색을 네네네. 지금 새 버전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 선수들이 자기 라켓을 다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도색만 이제 새 제품이 나오면 도색만 바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로스랑 메인 줄의 이제 형태를 보면서 이제 분석한 그 영상도 봤었고 그 라켓으로 잘 칠 너처럼 잘 칠 수 있냐 그분한테 라파엘 나달의 그 명언을 한번 들려주고 싶네요. 뭐라고 했었죠? 라켓 탓이 아니다. 당신이 못하는 건 라켓 탓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제가 이제 시너를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제가 며칠 전인가 지난 녹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너가 우승을 하고 나서 또 한 번도 샴페인 같은 걸 마시질 않는데요. 술 같은 건 절대 마시지 않고 시즌 중에 아예 안 먹는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랜드슬램 첫 번째 우승을 했는데도 이틀 쉬고 바로 다시 운동. 바로 운동. 그래서 올해 지금 굉장히 시너의 어떤 약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 저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1번은 저희가 이제 시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2번 있습니다. 2번. 네, 2번. 넘버 2 바로 사발렌카의 호주 오픈 두 번째 우승입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이었었죠. 네, 이 호주 오픈을 작년에 사발렌카가 처음으로 우승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사발렌카가 결승전에는 많이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그 멘탈적인 한계를 드러내면서 흔들리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지거나 해가지고 준우승 계속 머무르다가 작년에 호주 오픈 우승하고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발렌카가 생긴 건 되게 세게 생겼어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여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오픈 23년 작년에는 이제 리바키나를 상대로 우승을 했었고 올해는 중국의 정친원 선수를 상대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리바키나 상대로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2대1로 이제 겨우겨우 이제 2세트를 내주면서 이겼고 올해 같은 경우는 2대0으로 쉽게 이겼어요. 네네. 정친원 선수를 만나서 좀 이 경기도 좀 약간 좀 싱겁지 않았나요? 네, 원사이드한 경기였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드로우를 보면 선수들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누구 떨어지고 근데 이제 사발렌카 입장에서 4강전이 굉장한 그 고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강전에서는 미국의 코코고프 선수를 만나게 됐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코코고프랑의 좀 악연이 있었죠. 일단은 작년에 작년에 이제 결승전에 만나서 벌써 작년이네. 23년이라고 써놨는데 작년에 이제 결승전에서 US 오픈 결승전에서 지면서 코코고프한테 잡히면서 이제 악연이 있었는데 그거를 호주 오픈 4강전에서 이제 멋지게 복수를 서력을 하면서 결승전에 올라갔고 사실 결승전에 올라온 순간부터 이제 반대편 드로우에서는 사실 뭐 슈비용택이나 몬스 자베르나 왜 그 하이랭커들 있잖아요. 페굴라라든지 그 친구들이 다 떨어졌어. 다 낙대면서 결국 다 떨어져가지고 사발렌카가요. 근데 이번에 무실 세트 우승을 달성을 합니다. 1세트도 지지 않았고요. 가장 오래 걸린 경기가 4강전에 1시간 42분이고요. 보통 우리 동호인들이 테니스장 예약하면 2시간 예약하잖아요. 사발렌카가 제일 오래 걸린 게 1시간 42분. 코코고프랑 했을 때고 가장 짧은 경기 충격적입니다. 가장 짧은 경기 32강에서 52분 만에 무려 6대0 베이글을 2번 내면서 네, 압도적인 경기력. 그다음 128강에서 53분이 걸렸는데요. 6대0, 6대1. 네, 무려 베이글을 3번이나 내면서 베이글을 3번이나 내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여자 테니스계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수비 형택이 좀 떨어진 게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정치던 선수 이제 같은 동양인 선수로서 굉장히 좀 응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정치던 선수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승권인 선수로 분류되지는 않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저는 좀 가슴을 졸이면서 특히 정치던 선수가 뭐 4강이라든지 8강이라든지 굉장히 미라클한 모습으로 계속 이겨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혹시나 뭐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세 번째는 메드베데프의 세 번째 준우승입니다. 네, 메드베데프 세 번째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바로 호주 오픈에서만 무려 3번. 네. 네, 준우승을 3번 했죠. 언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21년도 노박 조코비치. 네, 21년. 그죠? 결승전에서 이제 준우승했고요. 네. 22년도에는 나달. 네, 라파엘 나달 선수와 이제 결승전을 치러서 이때도 이제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역수입을 당했죠. 네, 당했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24년 야닉 시너와 똑같이 역시 2대0으로 이기고 있다. 안타깝네요. 이렇게 세트 스코어로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실은 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 4년 동안 3번의 결승전을 치렀는데 3번의 준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결승까지 올라간 것만 네, 해도. 그만 해도 저는 대단한 이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128명의 선수들이 그랜드슬램 참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이제 반씩 떨어지잖아요. 128명 그렇죠. 떨어지고 계속 반씩. 32명 떨어지고 이렇게 그런데 제일 가슴 아픈 선수가 누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가슴 아픈 선수 준우승한 선수래요. 오히려 4강에서 떨어진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좀 괜찮대. 근데 이게 준우승에서 떨어지면 진짜 열받는다는 거야.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딱 한 번만 더 가면 거기다가 이제 메드베데프 같은 경우는 이제 쩌리 선수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선두 주자잖아요. 네네. 지금 US 오픈 우승을 무려 노박 조코비치를 꺾고 그렇죠. 그게 지금 노박 조코비치 아마 우승을 했으면 그게 아마 캘린더 그랜드슬램이었는데 마지막 그랜드슬램. 네. 그 뒤로 이제 노박 조코비치는 캘린더 그랜드슬램 못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그죠? 그다음에 지금 US 오픈도 준우승을 2번이나 했어요. 23년 그러니까 조코비치와에게 또 지고 19년에겐 나달에게 지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메드베데프는 그랜드슬램 우승 1회, 준우승이 5회죠. 네. 호주 오픈 3회, US 오픈 2회, 준우승만 5회. 네, 이게 지금 메드베데프가 2019년 이후부터 그랜드슬램 결승을 2020년 제외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네네. 매년 가고 있는데 오직 하드코트에서만 결승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하드코트의 제왕답게. 네. 네. 하드코트에서 진짜 성적을 쭉쭉 보여주고 반면에 네네. 작년에 이제 로마 오픈을 우승하면서 로마 오픈 그러면서 네. 클레이가 조금 좋아질 것 같다 했는데 이제 롤란거리에서 그냥 무참하게 또 네. 맞습니다. 솔리님 오셨네요. 솔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낙 멀어. 워낙 힘들어요. 찌들어버린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 메드베데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드코트 한정에서는 메드베데프가 황제이지 않나. 그렇죠. 네, 메드베데프가 사실은 새로운 차세대 황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하드코트 안에서는. 네, 거의 뭐 커버력도 대단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샷 구사 능력도 뛰어나다 보니까 하드코트에서 또 유난히 또 그게 좀 빛을 내는 것 같아요. 좀 그 실력이 오히려 이제 윈블던 이런 잔디랑 롤란가로스 클레이보다 하드코트에 더 특화돼 있지 않나. 네, 이 메드베데프의 그 샷들이. 네. 근데 저는 이제 진정한 황제가 되려면 역시 코트를 가리지 않고 우승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건 맞는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나달이나 페더러 같은 경우에도 뭐 페더러도 그 잔디 코트에서 강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롤란가로스도 우승하고 또 US 오픈, 호주 오픈 다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메드베데프도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본인은 보완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그랜드슬램도 열심히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숫자 5번이죠, 5번. 네, 드디어 숫자 5번이네요. 네. 중국 테니스의 부활입니다. 이거 제가 네. 잘못 썼어요. 야. 왜냐면은 이게 요즘 그랜드슬램을 제가 보면서 중국 국기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도 중국인 선수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저희 그 한국 선수랑 했던 장수정 선수랑 했던 스위스 국적의 중국 이름의 선수가 있었어요. 생긴 것도 동양인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했는데 스위스 선수. 이게 중국 출신들이 지금 전 세계 테니스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총 6명의 중국 국적 여자 선수가 이제 네네. 128강에 출전했고 이제 그 중에 정친원 선수가 준우승을 이제 차지하게 됐죠. 네, 정찬 선수 굉장히 약간 너무 선전해줬어요. 네. 엄청 잘하고 네. 이게 꼭 하드웨어가 아니어도 잘할 수가 있다. 굉장히 이제 약간 머리로 치는 테니스랄까요? 지능이 높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기록이 있죠? 네, 정친원은 이제 54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고요. 2위 사벨렌카의 에이스 27개 2배입니다. 차이가. 네, 그래서 에이스를 엄청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5번 시드 페굴라가 64강에서 탈락했고 1번 시드 슈비엥특도 32강 탈락하면서 8강까지 아주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었죠. 8강까지 편안한 대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들 헤굴라랑 슈비영틱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실 사발렌카나 코코고프가 우승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32강이 저거였어요. 그쵸. 굉장한 고비였어요. 네. 슈퍼타이 그 10점짜리 슈퍼타이까지 네, 가면서 네. 겨우 이겼는데 왕야판 이 선수도 중국 선수다. 네. 10대 8로 이겼어요. 저도 이 경기를 봤는데 어우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근데 딱 봤을 때는 왕야판 선수가 좀 더 뭔가 이기겠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꾸역꾸역 이제 정치원 선수가 다 잡아내면서 결국엔 또 그거를 잡아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6강에 올랐고 여기 중국 여자 테니스가 원래 좀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리나 그렇죠. 선수 이제 이 선수가 레전드죠. 아마 롤랑가로스에서 우승을 했었나요? 그렇죠?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호조픈 우승하지 않았나요? 리나 선수가? 호주 오픈이었나요? 저는 롤랑가로스로 봤는데 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이게 중국 테니스가 요즘 굉장히 이제 G2라고 하면서 중국이라는 국가 위상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테니스에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WTA라든지 ATP라든지 가릴 것 없이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유망주들을 해외로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가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ATP 52에 장지센 선수가 있고요. 네. WTA 7위 정친원 선수 이번에 올라갔죠. 네. 46위, 63위, 64위. 지금 100위 안에 굉장히 중국 선수 많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그랜드슬램 128명이 하니까 6명, 7명이 지금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장수정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예선 2차전에서 제가 봤거든요. 티빙에서 그 구독하는 그 티빙에서 봤는데 4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6대4로 역전당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하고 있다. 리나 선수가 호주 오픈 2014년 맞구나. 우승했고요. 네. 준우승은 2011년, 13년. 네. 네, 프랑스 오픈도 11년에 우승했고요. 프랑스 오픈도 우승한 네, US 오픈 준우승. 네, 윈블던은 4강. 4강을 3번 이제 올라갔네요. 제가 그 반쪽짜리 그 기록을 보고 온 거 같네요. 롤랑가로스는 호주 오픈 같이 우승을 한 거죠? 네, 같이 했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거 우리나라 선수들 그랜드슬램 이거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왜 우리나라도 왜 우리나라 태극기 한번 쫙 해가지고 막 정해서 쫙 해갖고 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 선수들도 그렇고 여자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테니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찬나루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그랜드슬램이나 뭐 ATP, WTA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지? 지금 열심히 이제 커가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선수들을 좀 더 많이 육성을 미리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그 테니스 치는 이 선수들이 되게 많지는 않은 거. 네, 그래서 많이 좀 육성을 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그런 대회도 많이 좀 할 수 있게 후원도 많이 해주면 좀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죠. 왜냐면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거를 이 정진원 선수가 보여줬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사발렌카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훨씬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진원 선수가 2배 서브 에이스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정현 선수만 보더라도 그렇게 이제 호주 오픈 4강까지 이렇게 올라간 대단한 기록을 또 남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현 선수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제 여러 한국 선수들이 좀 이렇게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테니스 꿈나무들을 좀 더 많이 더 육성을 하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지 좀 더 우리가 좀 나중에 그랜드슬램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많이 보지 않을까.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시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수들 제가 옛날에 테니스 많이 안 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선수 굳이 응할 필요 있냐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내셔널리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좀 선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덕희 선수나 그때 한창 정현 선수나 네. 그 다음에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덕희 선수는 거의 뭐 지금 그렇죠. 네, 안 보이고 있고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때 오히려 좀 더 정현 선수가 활동할 때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이게 원래 우리나라 ATP 250이 원래 있지 않았나요? 삼성생명이나 아니면 대한항공에서 했었던 네, 옛날에 칼컵 칼컵 있었죠. 있었잖아요. 칼컵.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테니스에 대한 지원이 좀 기업이나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이제 그게 없는데 이제 저희가 점점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선수들이 배출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테니스를 빛내주시길 바라면서 6번째 찬드루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숫자 6이네요. 네, 지베레프 6번째 4강 탈락입니다. 지베레프가 결승전에 오른 적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2021년 US 오픈. 그때 조코비치가 라인 그렇죠. 그때 공을 맞추고 그 희생자가 바로 지베레프였죠. 네, 그때 이제 지베레프가 좀 수혜를 입으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도미닉 팀이랑 그렇죠. 5세트 혈투. 있었는데 그래서 결승에 오를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 제가 듣기로 16강전에서 조코비치가 이렇게 개판을 쳤기 때문에 16강에 이제 조코비치 빼고 15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코비치 바로 탈락했으니까 그 친구 올라갔잖아요. 누구죠? 포피린이었나요? 기억나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눈을 빛냈다고 합니다. 이번에 드디어 내가 우승을 할 수 있다. 모두가 서로 자기라고 그런 후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2020년 호주오픈 4강에서 도미닉 팀에게 탈락을 한 뒤에 5년 만에 호주오픈 4강을 겨우겨우 진출을 했는데 역시 메드베데프가 2대0 이기고 있다가 역전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드베프 같은 경우는 2022년 롤랑가로스 4강에서 나달전 굉장히 잘 싸웠었는데 발을 잘못 디디면서 무려 발목 인대가 3개가 끊어지는 그거를 라이브로 지켜봤는데 너무 아파하니까. 근데 사실 찬도라님도 이제 인대 같은 거 다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있죠. 저도 이제 손가락 인대가 한번 끊어진 적 있어요. 옛날에 농구 같은 거 하다가 공을 이제 잘못해가지고 근데 손가락 인대는 하나 끊어졌는데 얇잖아요 손가락이. 근데도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발목 인대가 3개가 끊어졌으면 거의 선수 생명이 위험할 정도. 저는 끊어져 본 적은 없고 이제 늘어난 적은 있는데 그거 자체도 너무 아픈데. 엄청 아프죠.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은 발목이 인대가 3개, 그러니까 인대라는 게 그게 이제 인대 접합 수술을 아마 했을 거예요. 접합 수술하고 그럼 이제 팽팽한 인대를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인대가 이제 뭐랄까 이제 탄력이 있고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그 붙이면은 팽팽해가지고 그거를 힘으로 다시 늘려야 돼요. 그거를 재활을 1년 만에 마치고 그거를 호주 오픈 4강까지 다시 올라온 거지. 약간 인간 승리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응원을 했었는데 역시 메드베데프에게 안 되는. 역시 4강. 네. 아쉽네요. 지베레프 선수 너무 아쉽네요. 근데 지베레프가 준우승이 1회고 20년에 도미닉 팀 상대로 US 오픈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20년에 도미닉 팀 상대로 결승전에서 5세트를 했는데 그때가 제가 라이브로 봤었는데 둘 다 되게 처절했거든요. 근데 둘 다 체력이 안 됐었어.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막 다리 질질 끄면서 막 온몸에 막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풀세트 접전까지 가지 않았나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막 공 넘기기 테니스 있잖아요. 우리 동호인들 하는 거. 이게 선수들은 막 공격 계속 하는데 그때 어떻게든 공을 한 번이라도 더 넘기려는 처절한 사투 끝에 도미닉 팀이 우승을 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저도 그걸 봤는데 지베레프 선수가 굉장히 많이 에러를 했었던. 그렇죠. 그 기억이 굉장히 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질문 지베레프가 그랜드슬램 우승이 가능할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나요? 왜 지금은 이제 뭐 지베레프 이제 했을 때도 뭐 그때는 페더러 선수도 있고 라파엘 나달도 한창 이제 할 때잖아요. 아마 지베레프 선수가 2017년 제가 처음 본 기억이 그 호프만컵이거든요. 호프만컵. 호주의 호프만컵. 국가대항전이었죠. 이전에 이제 했었던 거기서 처음 봤을 때 그때 이제 17년도에 페더러가 이제 부상, 16년도에 부상을 당하고 US 오픈 건너뛰고 제어를 하고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첫 이제 17년도 호프만컵에서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마 단식 경기에서 지베레프 선수한테 졌어요 2대1로. 그래서 그때 처음 내가 지베레프 선수를 봤는데 그때 이제 한창 이제
할 때도 되게 선수가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뭔가 좀 더 이제 어린 선수들도 많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네 그러니까 또 선수층이 또 너무 두텁다 보니까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은. 저도 이번 기회가 괜찮았는데 사실 시너랑 즈베레프의 대전 요즘 저는 즈베레프 근데 전성기라고 보긴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국가대항전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죠? 데이비스컵 아니고 유나이티드컵이었나요? 네, 유나이티드컵. 거기서 이제 폴란드죠. 폴란드를 꺾고 이제 즈베레프 선수가 이제 2승을 거둬가면서 무려 단식에서 1승, 쓸었죠. 복식에서 1승. 네, 쓸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요즘 즈베레프가 그 쾌조의 컨디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단식 뭐 즈베레프 굉장히 뭐 이렇게 샷으로 윽박지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서브랑 뭐 스트로크 안정적인 스트로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팬심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10번째 키워드 루블레프 10번째 8강 탈락입니다. 8의 사나이. 네. 8. 그랜드슬램에서 루블레프는 한 번도 4강에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네. 특히 2023년 작년이죠. 호주 오픈, 윈블던, US 오픈 모두 8강 탈락. 이번에도 2024년이죠. 호주 오픈 역시 이번에도 시너와의 경기에서 2세트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성질 부리면서 탈락. 루블레프의 계속된 8강 탈락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인데 네. 이제 루블레프를 잡는 선수가 위에 이제 너무 포진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뭐랄까 먹이사슬이랄까? 테니스라는 게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8강을 탈락하니까 뭔가 4강 가면 진짜 인간 승리가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본인한테도 4강 올라가면 정말 좀 뜻깊은 그렇죠. 대회가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작년에 몬테카를로 루블레프가 우승했었잖아요. 네, 우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우승을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그랜드슬램의 5세트에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3세트랑 5세트는 전혀 다르니까. 다른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체력이 없진 않을 거예요. 사실 선수가 충분히 운동하니까. 근데 멘탈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언젠가는 루블레프가 4강이나 또는 결승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싶은데 언제부턴가 루블레프가 8강에서 뭐 조코비치라든지 알카라즈 만나면 조코비치가 이기겠네. 알카라즈가 이기겠네. 이렇게 루블레프보다는 다른 그런 이제 그런 선수 이제 탑 랭커 선수를 만나면 이제 루블레프 선수가 굉장히 좀 그 선수들을 제압한다는 느낌은 받지는 못하고 그죠. 경기를 보더라도 항상 좀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죠. 사실 능력적으로는 뭐 출중한데요. 서브나 뭐 포핸드, 백핸드 다 괜찮은데 왜 자꾸 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결국 정신력이지 않을까. 네, 그것도 뭐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 24네요. 찬더런 24 무슨 키워드죠? 네, 24년 만에 더블 그랜드슬램 하나의 대회에서 2번의 우승을 차지한 진기한 기록을 보여준 세스웨이 대만 선수죠. 무려 혼복, 여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기록은 2000년 호주 오픈 렌네 스톱스에 이어 24년 만이고요. 한 대회에서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데 무려 2번을 우승한 세스웨이는 여복으로 6억 3천만 원, 혼복으로 1억 4천만 원, 합쳐서 7억 7천만 원을 상금으로 가져가고 이는 단식 4강 상금과 비슷합니다. 이 세스웨이 선수가요. 이제 대만 타이완 선수거든요. 사실 딱 보면은 약간 되게 깡마른 여자 선수예요. 여자 선수인데 그 동네에서 자주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외모의 선수거든요. 무려 나이가 38살입니다. 38살인데 지금 여복이랑 혼복을 같이 우승한 거예요. 같은 대회에서.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 선수가 사실 그러니까 혼복을 먼저 했거든요. 그 결승전 봤는데 혼복을 먼저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죠. 혼복이니까 그러면 이제 트로피를 한 개를 주냐 두 개를 주냐. 근데 준우승한 사람들은 접시를 2개 주더라고요. 준우승 접시잖아요. 접시 2개 주길래 트로피도 2개 주나 했는데 트로피 1개 주더라고. 그래갖고 둘 중에 하나 누가 그러니까 둘이 이제 이 혼복의 남자는 외국인이었어요. 백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부부는 아닌 것 같고 둘 중에 하나 뭐 못 가져가겠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여복에서 우승을 또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는 가져가지 않았을까? 최소한 하나는 가져갔을 것 네. 같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복식이 실력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실력이죠. 네. 무조건 실력이죠.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우승도 저는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이거 말씀드려. 셰스웨이가 여복에서 누군가를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준우승한 선수가 바로 오스타펜코입니다. 아. 오스타펜코 준우승을 했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아시아 선수들도 할 수 있다. 네네네. 또 나이가 들어도 복식은 잘할 수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 최장. 네. 인도 네, 맞아요. 남보 우승하신 그분은 네. 근데 되게 자주 나와요 대회를. 네, 맞아요.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 굉장히 잘하셔요. 42이신가 그러시죠? 아마? 네, 아마 최장수 그렇죠, 선수로, 우승자. 네, 그런 기록된 것 걸로 같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저희 호주 오픈 아주 늦은 리뷰였고요. 요즘 하고 있는 대회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선대로님. 네, 일단 2월 12일부터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ATP 500, ABN 암로 오픈, ATP 250, 미국 델레이비치에서 열리는 델레이비치 오픈, 아르헨티나 브레노스 아이레스에 열리는 아르헨티나 오픈 3개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ABN 암로 오픈은 ATP 500급 대회로 32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는데요. 호주 오픈을 우승한 야닉 시너가 참가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루블레프, 홀고르네, 코르다, 알리아심 등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랭킹도 올리고 상금을 받으려고 랭킹 포인트 때문에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ATP 1000 같은 경우는 이제 탑 10 선수들은 의무 참가긴 한데 500 같은 경우는 참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조코비치 같은 경우는 500 밑에는 참가를 안 하죠. 근데 이제 야닉 시너는 500을 참가를 했는데 알카라즈는 250짜리 참가를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네네. 그래서 250.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아마 야닉 시너는 좀 이렇게 유럽 쪽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것 같고 알카라즈는 좀 클레이가 많이 있는 남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그리고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오픈에 작년에 이제 알카라즈가 우승했죠. 네, 맞습니다. 네, 우승했고 아마 이 이후 이제 리오 오픈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리오 오픈도 작년에 이제 노리 선수에게 패하면서 준우승했죠. 맞아요. 네, 아마 이 대회도 연속적으로 이제 클레이 대회인데 이제 참가 이제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ATP 500 대회를 알카라즈 같은 경우는 리오로 가는 거고 네네. 브라질로 가는 거고 네. 지금 시너는 500 대회를 이제 로테르담에서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스케줄 짤 때 좀 이런 특성이 있죠, 찬드로님.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스케줄 짤 때는 대회 특성과 다음 대회에 대한 동선을 고려하기 마련인데요. 스페인 출신 알카라즈 선수는 언어적인 특성으로 남미에서 열리는 대회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기도 하죠. 알카라즈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아르헨티나 오픈에서 우승하기도 했고요. 이게 보니까 그 나달이나 페레로나 이런 선수들이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미 다 우승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 이제 ATP 그 투어 사이트 딱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가면은 그냥 다 스페인이야. 그냥 뭐 한 10년째가 다 스페인입니다. 네. 그래서 알카라즈도 아무래도 심리적인 좀 이렇게 가까움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시너 같은 경우는 좀 유럽 대회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남미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근데 이제 두 선수가 이제 마주칠 대회는 이제 3월에 열릴 ATP 마스터스 바로 인디언 웰스이죠. 네, 1000 대회를 지금 이제 조준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인디언 웰스에서 열리는 대회죠. 아메리칸 스윙의 첫 시작인데요. 이 대회도 3월 6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BNP 파리바 오픈 일명 마스터즈 1000 시리즈 인디언 웰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